탐사대는 타이가 한가운데서 땅을 파고 있었다. 찾는 것은 거대한 운석, 그리고 그 운석이 남겼을 충돌구였다. 하지만 그들 앞에 먼저 나타난 것은 파인 땅이 아니었다. 한 지점에서 바깥으로 거대한 힘이 밀어낸 듯 끝없이 쓰러져 누운 숲이었다. 1908년 6월 30일 오전 러시아 제국 시베리아의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강 상류 상공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인구가 드문 에벤키 지역이었다. 그러나 폭발의 흔적은 이 외딴 숲에만 남지 않았다. 수십 킬로미터,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주민들이 강한 섬광을 보았다. 열기를 느끼고 폭음을 들었다. 땅이 흔들렸고 충격파는 창문과 물건을 뒤흔들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폭발이 지상까지 닿았다는 기억이었다. 공기압의 파동은 유라시아 곳곳의 기압계에 기록됐다. 지진 관측소에도 신호가 남았다. 폭발 뒤에는 유럽과 아시아 일부에서 밤하늘이 유난히 밝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타이가 상공에서 벌어진 한순간의 폭발이 멀리 떨어진 관측 기록 속에도 남은 것이다. 현장 가까이에서 살던 에벤키 주민들의 구전 증언에도 섬광과 굉음, 열기가 남아있다. 공포에 빠진 순록들, 흐트러진 사람들의 이동 경로도 그 기억 속에 보존됐다. 러시아의 광물학자이자 운석 연구자 레오니트 알렉산드로비치 쿨리크는 이 기록들을 모았다. 전쟁과 혁명 뒤에도 그는 증언과 신문 기록을 수집했다. 그리고 이 폭발이 운석 충돌의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보고 현장으로 향할 방법을 찾았다. 현장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 장거리 철도 이동을 마친 뒤에도 강과 늪 타이가를 지나야 했다. 쿨리크는 현지 안내인과 순록 이동에 의지했다. 일부 에벤키 공동체는 폭발 지대를 위험하거나 금기시되는 곳으로 여겼고 이는 초기 탐사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안내 인력을 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멀리서 기록된 폭발은 이제 지도 위에 한 점으로 좁혀졌다. 쿨리크가 향한 곳은 운석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시베리아 숲의 중심이었다. 1927년 사건이 일어난 지 19년 만에 쿨리크는 현장 중심부에 도달한 첫 과학 탐사대를 이끌었다. 목표는 분명했다. 거대한 운석 덩어리와 그것이 땅에 남겼을 충돌구를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탐사대가 가장 먼저 또 가장 강렬하게 확인한 것은 거대한 구덩이가 아니었다. 넓은 지역에 걸쳐 쓰러진 침엽수림이었다. 피해 면적은 약 2000에서 21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 나무들은 하나의 폭발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듯 넘어져 있었다. 이 피해는 흔히 약 800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진 규모로 환산된다. 나무 밑동과 줄기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순한 산림 훼손의 모습이 아니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휩쓴 폭발성 압력파의 흔적이었다. 산불이나 국지적인 폭풍이 남기는 피해와 달리 이 숲은 한 지점에서 퍼져나간 강한 힘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 패턴은 천체가 빠른 속도로 대기에 진입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천체가 대기 저항과 압축열을 받으며 붕괴하면 운동 에너지는 짧은 시간 안에 열과 빛, 충격파로 바뀔 수 있다. 상공에서 폭발한 뒤 팽창한 고압 공기는 아래와 옆으로 퍼진다. 지면 가까이 도달한 충격파는 나무의 줄기와 수관을 수평으로 밀어낸다. 그 힘은 나무들을 폭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 쿨리크가 1927년에 본 숲은 폭발 직후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다. 19년 동안 쓰러진 나무는 썩어갔고 새숲도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도 방사형 피해 구조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땅속에 묻힌 운석보다 먼저 숲 자체가 폭발의 방향과 범위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탐사대는 또 다른 형태의 파괴를 마주했다. 중심부에는 나무가 완전히 사라진 빈 분화구가 없었다. 대신 가지와 수피가 벗겨지고 줄기만 남은 나무들이 비교적 똑바로 서 있는 구역이 나타났다. 쿨리크는 이 풍경을 전신주가 빽빽이 선 모습에 빗대어 기록했다. 이후 이곳은 전신주 숲 텔레그래프 폴 포리스트로 널리 불리게 됐다. 겉으로 보면 이 나무들은 살아남은 숲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원시림은 아니었다. 가지와 잎, 수피를 크게 잃은 잔해였다. 줄기만 남은 나무는 바람을 받는 면적도 크게 줄어든다. 이것이 주변부에서 옆으로 쓰러진 나무들과 다른 조건을 만들었다. 상공에서 내려온 충격파에는 수직 성분이 있을 수 있다. 폭발 뒤 공기가 지면에서 반사돼 되돌아 흐르는 과정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가지와 잎을 잃어 형태가 달라진 줄기들이 더해지면 주변부 숲은 수평 방향으로 쓰러지는 동안 중심부의 일부 줄기는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중심부에 서 있는 줄기는 폭발이 약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전신주 숲과 그 바깥의 방사형 전도 지대는 지면에서 단순히 수평으로 일어난 폭발보다 상공에서 에너지가 방출된 뒤 압력이 아래와 옆으로 퍼진 과정과 맞물린다. 숲의 모양은 폭발 방식의 실마리가 됐다. 그러나 쿨리크는 처음에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충돌체와 충돌구를 계속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현장 곳곳의 낮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쿨리크는 현장에 흩어진 작은 늪과 구덩이, 이탄지를 운석 충돌의 흔적으로 보았다. 쓰러진 숲의 중심 가까이에 있는 이런 함몰지 가운데 하나가 운석이 남긴 구덩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이곳들을 조사하고 굴착했다. 그러나 지름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전형적인 충돌 분화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대한 금속 운석 덩어리도 나오지 않았다. 후속 조사는 쿨리크가 운석구로 해석한 다수의 작은 함몰지를 다시 살폈다. 이 함몰지들은 열카르스트와 습지, 영구동토 지형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천체가 지표와 충돌했다면 분화구가 남고 충격 변성 광물이 발견될 수 있다. 대량의 운석 물질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천체가 지표에 거의 닿기 전에 대기에서 파괴돼 폭발했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충격파와 열복사는 숲을 파괴할 수 있지만 대형 고체잔해나 대형 분화구는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찾지 못한 거대한 물체가 사건의 범위를 오히려 좁혀준 셈이었다. 쿨리크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후속 탐사를 이어갔다. 뒤이은 소련 조사대도 쓰러진 나무의 방향을 측정해 피해 지도를 만들었다. 1930년대 항공사진은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배열된 산림 피해의 전체 윤곽을 기록했다. 이 피해 지도는 나비 모양 또는 비대칭 방사형 패턴을 드러냈다. 대기압 기록과 목격담, 산림 피해 면적을 함께 놓고 보면 이 패턴은 현대 연구에서 천체의 진입 방향과 폭발 고도, 에너지를 계산하는 자료가 된다. 현대 모델은 폭발 에너지를 TNT 수 메가톤에서 약 10여 메가톤 이상으로 계산한다. 천체의 크기는 대략 수십 미터급으로 본다. 숲의 피해 패턴과 대형 분화구의 부재는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모델들과 결합돼 해석된다. 큰 충돌체를 땅에서 찾는 방식은 한계에 닿았다. 이후 조사는 거대한 덩어리 대신 땅속 층위와 작은 입자에 남았을 흔적으로 옮겨갔다. 후속 연구자들은 1908년의 흔적이 미세한 물질로 남았을 가능성을 살폈다. 이들이 찾아본 곳은 이탄층과 토양, 나무의 수지와 성장층이었다. 그 안에서 미세 구형 입자와 자성 입자, 원소 이상을 찾았다. 이탄층은 해마다 식물 잔해가 쌓여 만들어진다. 연구자들은 1908년 전후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는 층을 찾아 그 성분을 비교했다. 다만 늪과 습지에서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섞일 수 있다. 표본을 어느 위치에서 채취했는지, 어느 층 위에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일은 중요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니켈과 철 성분을 포함한 미세 구체 그리고 규산형 구형 입자가 보고됐다. 이 입자들은 외계 물질 또는 폭발 과정에 남은 잔류물 후보로 제시됐다. 한편 이 입자들은 산업성 먼지나 자연 화재, 지역 토양과 광물이 다시 이동하며 생긴 입자와도 구별돼야 한다. 그래서 입자 하나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입자가 놓인 층위와 주변 물질, 지역 환경을 함께 비교해야 했다. 폭발체의 조성도 여러 모델로 검토된다. 현대 모델은 돌질 소행성, 취약한 탄소질 천체, 얼음이 많은 해성액처럼 서로 다른 조성의 천체를 설정한다. 돌질 천체는 대기에서 파쇄된 뒤 일부 잔해를 남길 수 있다. 반면 휘발성 물질이 많은 천체는 고체 잔해를 더 적게 남기는 방식으로 공중 폭발과 분화구 부재를 설명한다. 또 하나의 후보지는 중심 추정지 북서쪽의 체코 호수 레이크 체코였다. 이 호수는 1990년대 이후 충돌체 일부가 만든 호수일 수 있다는 가설의 대상이 됐다. 호수 바닥의 형상과 퇴적물, 수중 지층 자료를 근거로 젊은 충돌구라는 해석이 제시됐다. 반대로 호수의 기원과 퇴적 연대가 1908년보다 앞선다는 지질학적 설명도 제시됐다. 체코 호수는 쿨리크가 기록한 중심부의 방사형 산림 피해와는 다른 장소에 있는 별도의 증거 묶음이다. 거대한 운석 덩어리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사는 이탄의 한층 미세한 구형 입자, 호수 바닥의 지형처럼 작고 분리된 흔적들을 비교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숲의 지도는 과거의 폭발을 이후의 위험과 연결하는 자료가 됐다. 퉁구스카 폭발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대규모 도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대기 폭발이 대도시 상공에서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충격파는 유리를 깨뜨리고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피해는 훨씬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퉁구스카는 행성 방어를 논의할 때 대표 사례가 됐다. 2013년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상공에서 일어난 폭발은 퉁구스카보다 규모가 작았다. 그럼에도 충격파로 깨진 유리 등에 많은 사람이 다쳤다. 첼리아빈스크 사건은 대기 중에서 분해되는 작은 천체도 지상에 위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현대적 비교 사례가 됐다. 오늘날 근지구 천체 탐사와 궤도 계산, 충돌 위험 평가, 공중폭발 모델링에는 퉁구스카의 현장 기록이 활용된다. 나무가 쓰러진 방향, 중심부에 남은 줄기의 위치, 피해 면적은 거대한 자연 실험의 자료가 됐다. 퉁구스카는 대형 분화구 없이도 천체 기원의 대기 폭발이 광범위한 지상 파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쿨리크가 처음 기록한 숲의 배열은 사라진 물체를 대신해 그날 폭발의 구조와 이후의 위험 인식을 떠받치는 자료로 남았다. 쿨리크 탐사대가 퉁구스카에서 확인한 결정적 흔적은 거대한 운석도, 전형적인 충돌구도 아니었다. 바깥으로 쓰러진 광대한 숲, 중심부에 남은 벗겨진 줄기, 그리고 분화구 없는 지형. 이들은 상공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충격파가 되어 지상으로 퍼져나갔다는 하나의 물리적 기록이었다. 폭발 뒤 19년이 지나서도 읽을 수 있었던 숲의 형태는 천체가 지표에 닿지 않아도 재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남겼다.